호텔 연회장. 샹들리에 불빛이 쏟아지는 화려한 무대 위에서 샴페인 터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 회사의 제2도약을 선언하며 오늘 새로운 부회장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기품 있는 여성분이 직원들 테이블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때 묻은 낡은 가죽 수첩을 만지작거리면서요. 오늘의 사연자님입니다. 30살은 좋기 어려 보이는 젊은 여자가 남편 옆에 서서 고개를 숙여 인사합니다. 누군지 아세요? 사연자분 남편의 내연녀예요. 반짝이는 드레스를 입은 그녀의 손목에는 사연자님은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까르띠에 시계가 채워져 있더군요. 재미있는 건요. 그 시계가 남편 법인카드로 결제됐다는 걸 사연자님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천일야화의 진행자 천하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촌스럽다며 30억 던지고 내연녀를 부회장 자리에 앉힌 남편의 회사를 빼앗아 복수한 64세 아내 이야기입니다. 그럼 사연자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사연에 들어가기 전 모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숙, 올해 64살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이건 각본가가 자기가 쓴 드라마의 주인공에게 복수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각본가는 바로 저였습니다. 제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40년 전으로 돌아가야 해요. 1984년 저는 상고를 졸업하고 은행에 취직한 24살 처녀였습니다. 당시엔 여자가 대학 가는 게 드문 시절이었어요. 그래도 저는 숫자에 밝았고 주사는 물론이고 복식부기도 척척 해냈죠. 은행 지점장님이 영숙이는 남자로 태어났으면 큰 인물 됐을 텐데 하셨던 게 기억나네요. 그때 제 앞에 나타난 사람이 박 씨였습니다. 지금의 남편이요. 키가 크고 말을 잘했어요. 작은 철공소를 운영하는데 사업을 크게 키우고 싶다고 자기 꿈을 이뤄줄 사람을 찾고 있다고 했죠. 저는 그의 눈빛이 진지해 보였어요. 그래서 은행을 그만두고 그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결혼이라기보다는 동업에 가까웠어요. 낮에는 철공소 사무실에서 장부를 정리하고 밤에는 거래처 접대 자리에 따라다니며 술을 따랐습니다. 새벽에는 납품 트럭에 짐을 실었고요. 임신 8개월 때도 전표 정리를 했어요. 배가 불러서 책상에 앉기 힘들면 서서 했죠. 그렇게 10년. 작은 철공소는 건설 하청업체가 됐습니다. 다시 10년. 하청업체는 중견 건설사가 됐어요. 회사가 커지면서 위기도 많았습니다. IMF 때는 부도 직전까지 갔어요. 그때 저는 밤새 장부를 들여다보다가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어음을 돌리고 자금 흐름을 재배치하고 급한 불은 제 친정 땅을 담보로 막았죠. 남편은요? 그때 골프 치러 다녔어요. 사업은 내가 더 잘 아니까 하면서요.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환율 그래프를 봤어요. 선물한 해지 타이밍을 잡아야 했거든요. 남편은 그게 뭔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웃긴 게 있어요. 회사가 커질수록 저는 점점 뒤로 물러났습니다. 처음엔 상무명함을 달았는데 어느 순간 고문이 됐고 그 다음엔 회장 부인이 됐어요. 제 이름 3글자는 명함에서 사라지고 대신 남편 뒤에 한 발 물러서서 웃는 사진만 남더라고요. 10년 전 일입니다. 남편이 저를 불렀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서 아주 자상한 표정으로 말했죠. 여보, 이제 그만 쉬어. 평생 고생했잖아. 앞으로는 전원주택에서 화초나 가꾸면서 편하게 살아. 저는 그게 배려인 줄 알았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조금 의심이 들긴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지쳐 있었어요. 40년 동안 숫자와 싸우고 사람들과 싸우고 시간과 싸웠거든요. 그래서 순순히 물러났습니다. 그게 제 실수였습니다. 전원주택 생활은 처음엔 나쁘지 않았어요. 텃밭에 상추도 심고 감나무도 가꾸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들이 생기더군요.
남편이 집에 오는 날이 점점 줄었어요.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올 때마다 회사가 바빠서라고 했죠. 그러면서 제 용돈은 점점 줄어들었어요. 카드 한도도 낮아지고요. 처음엔 회사 사정이 안 좋은가 했어요. 근데 뉴스에서 우리 회사 기사를 보니까 매출이 사상 최대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다시 숫자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치매 예방 삼아 공부 좀 해볼까 하면서요. 제 방 깊숙한 곳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어요. 경제학 서적들, 회계 감사 교재들, 그리고 최신 노트북 한 대. 저는 3년 동안 혼자서 공부했습니다. 국제회계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요즘 세무조사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리고 알게 됐어요. 남편이 3년 전부터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다는 걸요. 차명 계좌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 돈으로 강남에 아파트를 샀더군요. 근데 그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떼보니까 명의가 이상한 여자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 여자가 누군지는 금방 알아냈습니다. 회사 상무, 마케팅 담당, 35살. 저보다 30살 어리고 제 남편보다 33살 어린 여자. 분노했냐고요? 아니요. 저는 화가 나지 않았어요. 대신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킹메이커의 말로구나 싶었거든요. 왕을 만든 사람은 왕이 필요 없어지면 버려지는 거죠. 역사책에서 수없이 봤던 이야기가 제 이야기가 된 겁니다. 근데 저는 역사책의 킹메이커들과 다른 게 하나 있었어요. 저는 왕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왕좌를 만든 설계도가 제 손에 있었거든요. 창립 파티가 끝난 밤. 호텔 스위트룸에 가족들만 남았습니다. 아들 내외 그리고 저와 남편. 남편은 소파에 떡하니 앉아서 이혼 서류를 테이블 위에 던졌어요. 서류가 탁 소리를 내며 유리 테이블 위에 떨어지더군요. 영수가 우리 이제 끝내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를 바라봤습니다. 당신 이제 너무 촌스러워. 내 옆에 못 세우겠어. 촌스럽다. 40년 전 철공소 사무실에서 먼지 뒤집어 쓰고 장부 정리할 때는 안 촌스러웠나 봅니다. 위자료 30억 줄게. 그 정도면 넉넉하잖아. 시골 가서 편하게 살아. 30억. 저는 속으로 계산했어요. 우리 회사 시가총액이 대략 1,000억. 제가 40년 동안 만든 회사의 가치가 1,000억인데 30억을 주겠다고요. 3%도 안 되는 푼돈을 던져주면서 넉넉하다고 하는 남편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진심으로 자기가 이 회사를 만들었다고 믿고 있구나. IMF 때 제가 밤새워 짠 자금 흐름표를 자기가 만든 줄 알고 있고 금융위기 때 제가 잡은 환해지 타이밍을 자기 감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다시 말했습니다. 뭐야 말이 없네. 더 달라는 거야? 욕심도 참. 저는 그제야 입을 열었어요. 여보 이 수첩 기억나요? 가방에서 낡은 가죽 수첩을 꺼냈습니다. 1984년부터 써온 수첩이에요. 가죽이 닳아서 속살이 보이고 모서리는 다 해졌죠. 그 안에는 제가 40년 동안 적은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남편은 수첩을 힐끗 보더니 비웃었어요. 그 낡은 거 아직도 갖고 있었어? 버려. 그러고는 수첩을 집어들어서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툭. 쓰레기통에 수첩이 떨어지는 소리가 묘하게 크게 들리더군요. 저는 천천히 일어나서 쓰레기통으로 걸어갔습니다. 수첩을 주워서 가방에 다시 넣었어요. 그리고 웃었습니다. 그래, 당신 뜻대로 해. 남편은 제가 항복한 줄 알았겠죠. 의기양양하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잘 생각했어. 서류에 사인하고 짐 싸. 내일 나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짐을 쌌습니다. 근데 제가 향한 곳은 시골 전원주택이 아니었어요. 강남의 한 오피스텔. 며느리 지은이의 집이었습니다. 며느리 지은이는 로펌 소속 변호사예요. 서울대 법대 출신의 사법시험 합격, 대형 로펌에서 7년 차. 깐깐하고 차가워 보이는 인상이라 처음엔 저도 좀 어려웠어요. 근데 3년 전에 제가 알게 됐죠. 이 며느리가 사실은 저를 존경하고 있었다는 걸요. 계기가 있었어요. 추석 때 제가 쓴 가계부를 지은이가 우연히 봤거든요. 지은이가 그걸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이거 가계부가 아니라 기업회계 장부 수준인데요. 그때부터 지은이는 저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명절 때마다 저랑 따로 이야기하고 싶어 했고 제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였죠.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이 제시한 위자료 30억 그냥 받으실 거예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지은아, 우리 회사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알아? 대략 1,000억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래. 1,000억짜리 회사에서 30억 받고 나가라는 거야. 내가 만든 회사에서. 지은이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어머니가 만드셨다고요? 저는 낡은 수첩을 펼쳤어요. 첫 페이지에는 1984년 3월 15일이라고 적혀 있었죠. 이 수첩 첫 장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알아? 박철공소 사업 계획서. 내가 쓴 거야. 자본금 500만 원으로 시작해서 어떻게 1년 안에 1,000만 원을 만들 수 있는지, 3년 안에 억대 매출을 올릴 수 있는지. 다 여기 적혀 있어. 지은이가 수첩을 받아들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면서 숨을 멈추더군요. 이건 자금 흐름표,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어머니, 이걸 손으로 다 쓰신 거예요. 40년 전엔 컴퓨터가 없었으니까. 지은이가 계속 페이지를 넘겼어요. 여기 1997년 12월이라고 적힌 부분 IMF 때인가요? 응. 그때 우리 회사 부도 일보 직전이었어. 여기 보이지? 어음만기일이랑 현금 흐름 분석표. 이걸 보고 자금 재배치를 했어. 내 친정 땅을 담보로 잡고 급한 불을 껐고. 지은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에 뭔가가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아버님은 이걸 아세요? 아버지? 그때 골프 치러 다녔어. 지은이가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뭔데? 저 어머니가 그냥 평범한 주부인 줄 알았어요. 처음 결혼할 때 시어머니가 좀 무섭긴 했는데 그냥 시골에서 조용히 사시는 분인 줄로만. 저는 웃었습니다. 그렇게 보이게 만든 거야. 일부러. 왜요? 남편이 그러길 원했으니까. 본인이 자수성가한 것처럼 보이고 싶어 했어. 나는 그냥 뒤에서 도와주는 아내 역할을 해준 거지. 지은이가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어머니, 그럼 지금 아버님이 위자료 30억 제시한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차를 한 모금 더 마시고 말했습니다. 30억? 푼돈이지. 내가 만든 회사 반쪽을 찢어와야지. 그 순간 지은이의 눈이 번쩍였어요. 어머니, 저 어머니 편이에요. 알아. 아니, 어머니. 제 말은 제가 변호사잖아요. 이혼 소송이든 재산 분할이든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지은이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지은아, 내 시아버지야. 내 남편 아버지라고. 그래도 괜찮겠어? 지은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번에 로펌 나와요. 뭐? 개업하려고요. 어머니가 투자해 주시면 저 제 이름으로 로펌 차릴 거예요. 저는 잠시 지은이를 바라보다가 웃음이 터졌어요. 야, 너 시어머니한테 투자 받아서 시아버지 상대로 소송하겠다는 거야. 지은이도 웃었습니다. 어머니, 법 앞에 가족 없어요. 정의만 있는 거예요.
그날 밤 우리는 새벽 3시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USB 하나를 꺼냈어요. 3년 동안 모은 자료가 들어있는. 여기에 뭐가 있냐면 화면을 켜자 지은이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니 이건. 응. 내 시아버지가 지난 3년간 회사 돈 빼돌린 기록. 차명 계좌 리스트, 비자금 조성 내역, 내연녀한테 사준 강남. 아파트 등기부등본, 법인카드로 결제한 명품 내역까지 다 있어. 지은이가 화면을 스크롤하면서 말했습니다. 이거 어머니 혼자서 다 조사하신 거예요. 3년 걸렸어. 치매 예방한다고 공부한다고 했잖아. 사실은 이 작업한 거야. 지은이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어머니 진짜 대단하세요. 이건 그냥 조사 수준이 아니라 감사 수준인데요. 그래, 나 원래 숫자 만지는 사람이었어. 4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 은퇴했다고 머리까지 은퇴한 건 아니니까. 지은이가 갑자기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저 솔직히 어머니가 무서웠어요. 뭐? 처음 결혼할 때요. 어머니가 말씀을 잘 안 하시잖아요. 표정도 잘 안 바뀌시고. 그래서 무서웠는데 지금 알겠어요. 어머니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하시는 분이셨구나. 저는 지은이의 손을 꼭 잡아줬어요. 지은아, 나도 솔직히 말할게. 처음에 내가 로펌 변호사라길래 속으로 좀 무시했어. 공부만 한 애가 세상 물정을 뭘 알까 싶었거든. 근데 틀렸더라. 너 눈 보니까 배짱 있는 애야. 지은이가 웃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한번 제대로 해봐요. 그래. 한번 해보자. 그날 밤 저와 지은이는 비밀 동맹을 맺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세상 사람들은 고부 갈등이 인류 최대의 숙제라고 하죠. 근데 우리는 달랐어요. 우리의 적은 서로가 아니었거든요. 적은 밖에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옷장을 열었어요. 전원주택에서 입던 몸빼바지, 고무장갑, 앞치마. 그걸 다 꺼내서 봉투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옷장 맨 안쪽 비닐에 쌓여 있던 옷들을 꺼냈어요. 30년 전 즐겨 입던 정장들이었습니다. 네이비색 재킷, 회색 펜슬 스커트, 그리고 검은색 하이힐. 사이즈가 안 맞더군요. 그래서 수선집에 맡겼어요. 일주일 후에 찾아 입었을 때 거울 속에 다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오랜만이네 나. 64살 된 제 얼굴에 주름이 있었지만 눈빛은 30년 전 그대로였어요. 숫자를 들여다볼 때의 날카로움, 거래를 성사시킬 때의 차가움. 그게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딱딱딱. 그 소리가 좋았습니다. 다시 전장에 나가는 군인의 발걸음 같았거든요.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엑셀 파일을 열었어요. 3년간 모은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죠. 남편이 내연녀한테 사준 것들 목록. 강남 아파트 시가 15억 2021년 취득. 까르띠에 시계 3천만 원 2022년 6월. 에르메스 버킨백 2,500만 원 2022년 12월. 벤츠 S클래스 1억 8천만 원 2023년 3월. 해외여행 경비 연간 약 5천만 원 3년간 1억 5천. 모두 법인카드 또는 회사 비용으로 처리된 것들. 횡령액만 계산해도 약 22억. 근데 이건 빙산의 일각이었어요. 더 깊이 파보니까 남편이 도박에 손을 대고 있었더군요. 마카오 카지노 출입 기록, 강원랜드 VIP 룸 이용 내역, 사설 도박 사이트 입금 내역까지. 3년 동안 50억 이상을 잃은 거였어요. 회사 돈으로. 저는 혼자 웃었습니다. 박 사장, 당신 사업 수완이 그렇게 좋다더니 도박에서는 왜 그렇게 못해? 지은이가 법적 전략을 짰어요.
어머니 이 정도면 배임, 횡령으로 형사 고소 가능해요. 그리고 이혼 소송에서 유책 배우자 입증도 완벽하고요. 형사 고소하면 남편이 감옥 가겠네. 네. 횡령액이 이 정도면 실형 나와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남편을 감옥에 보내고 싶지는 않았어요. 40년을 함께한 사람이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근데 지은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감옥에 보내실 필요 없어요. 협상카드로 쓰면 돼요. 형사 고소 안 하는 대신 재산 분할 유리하게 가져오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낫겠다. 나는 복수가 목적이 아니야. 내 몫을 찾아오는 게 목적이니까. 지은이가 다시 말했어요. 어머니,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뭔데? 아버님 회사 지분 구조 확인해 봤는데요. 지분 30%가 이상한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이상한 이름. 김태수. 어머니 남동생 이름이시죠?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알아냈구나. 어머니 설마. 응. 30년 전에 내가 그렇게 해놨어.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지은이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어머니 30년 전부터 이런 상황을 예상하셨던 거예요. 예상까지는 아니고. 그냥 숫자 만지는 사람의 습관이야. 항상 비상구는 만들어놔야 해. 사실 이건 제 가장 큰 비밀이었어요. 30년 전 회사가 막 커지기 시작했을 때 저는 남편 몰래 지분 일부를 제 동생 명의로 넘겨놨습니다. 당시엔 세금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이 있었어요. 남편은 숫자에 관심이 없어서 몰랐고요. 그 30%가 지금 약 300억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지은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그 지분이랑 횡령 증거랑 합치면 협상에서 완전히 우위에 설 수 있어요. 알아. 그럼 언제 움직이실 거예요? 저는 달력을 봤어요. 이혼 조정 기일이 다음 주 목요일이지? 네. 그 전날에 움직이자. 남편이 나를 마지막으로 부를 거야. 서류에 도장 찍으라고. 지은이가 눈을 빛냈습니다. 어머니 계획이 있으신 거죠? 저는 웃었어요. 지은아, 내가 40년 동안 뭘 했는지 알아? 각본을 썼어. 남편이 자수성가한 것처럼 보이게, 회사가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게. 다 내가 쓴 각본대로 됐지. 그런데요. 이제 마지막 장을 쓸 차례야. 결말을 내가 쓸 거거든. 움직이기 시작한 지 일주일 후. 남편이 눈치를 챘어요. 지은이한테 전화가 왔더군요. 어머니, 아버님이 저한테 연락했어요. 뭐라셔? 저한테 압력 넣으려고 하세요. 시어머니 편들면 로펌에 연락해서 자르겠다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 사장이 그런 사람이야.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협박부터 해. 어머니, 근데 전 괜찮아요. 뭐? 저 오늘 아버님한테 말씀드렸어요. 로펌 그만두고 개업한다고. 어머님이 투자해 주시기로 했다고. 저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지은아, 너. 어머니, 저 이미 결정했어요. 아버님이 어떻게 하시든 상관없어요. 전화기 너머로 지은이의 목소리가 단단하게 들렸습니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처럼 제 이름 석자 박힌 명함 갖고 싶어요. 남의 밑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제 사무실에서요. 저는 목이 막혔어요. 이 며느리가 나를 이렇게까지 믿어주다니. 지은아, 고마워. 감사는요. 어머니가 저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여자도 자기 힘으로 설 수 있다는 거.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울었습니다. 40년 동안 남편을 위해 울고 회사를 위해 울고 자식을 위해 울었는데 이날은 저를 위해 울었어요. 며느리가 저를 믿어준다는 게 너무 고마웠고 드디어 제 편이 생겼다는 게 너무 기뻤어요. 이혼 조정 기일 전날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영수가 마지막으로 한번 봐야겠다. 본가로 와라. 서류에 도장 찍고 깔끔하게 끝내자.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갈게요. 전화를 끊고 옷장을 열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특별한 옷을 입어야겠죠. 30년 전 남편과 함께 첫 대형 계약을 따냈을 때 입었던 버건디색 정장. 수선해서 다시 입을 수 있게 됐어요. 거기에 진주 귀걸이, 검은색 하이힐. 거울을 봤습니다. 64살의 김영숙이 거기 서 있었어요. 주름이 있고 흰머리가 있고 손등에 검버섯이 있지만 눈빛만은 30대 때 그대로였습니다. 가자. 하이힐 소리를 내며 집을 나섰어요. 딱딱딱. 본가에 도착했을 때 거실에는 남편과 내연녀가 함께 앉아 있었어요. 내연녀가 거기 왜 있는지는 뻔하죠. 남편이 일부러 부른 거예요. 저한테 굴욕감을 주려고. 어머, 안녕하세요. 저 한소영이에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내연녀가 싱글벙글 웃으며 인사하더군요. 잘 부탁드린다니 내 자리를 뺏어놓고 무슨 부탁을 하겠다는 건지. 저는 아무 말 없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테이블 위에 서류를 내밀었어요. 자, 여기 사인해. 위자료 30억 전원주택은 내가 가져가라. 이 정도면 괜찮지? 저는 서류를 천천히 들여다봤어요.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여보,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요. 뭐? 당신 이 회사 누가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남편이 피식 웃었어요. 그야 당연히 나지. 내가 맨손으로 일으킨 회사야. 그래요. 저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서류 봉투 3개를 꺼내서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첫 번째 봉투. 저는 천천히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예요. 다음 주에 임시 주주총회가 열려요.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뭐? 누가 그런 걸? 제가 했어요. 정확히는 제 동생 이름으로 된 지분 30%를 가진 주주가 요청한 거죠. 뭐? 태수가? 그 지분은 당신이 30년 동안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일부러 그렇게 해놨거든요. 내연녀가 옆에서 불안한 표정으로 남편을 쳐다봤어요. 오빠, 이게 무슨 소리야? 저는 두 번째 봉투를 열었습니다. 이건 국세청 탈세 제보 접수증이에요.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너 미쳤어? 미치긴요. 저 아주 제정신이에요. 당신이 지난 3년간 비자금으로 빼돌린 22억, 그리고 도박으로 잃은 50억. 다 회사 돈이었잖아요. 그건. 아, 그리고 이 아가씨한테 사준 강남 아파트 15억, 그것도 회사 돈이었죠. 알아요. 제가 장부 정리한 적 있으니까. 내연녀가 벌떡 일어섰어요. 뭐라고요? 그 아파트가 회사 돈으로. 저는 내연녀를 바라봤습니다. 차갑게. 아가씨, 장부 볼 줄 모르세요? 이 사람 지금 빈털털이에요. 아니, 빈털털이면 다행이죠. 빚만 50억이에요. 아가씨가 받은 아파트, 시계, 가방, 차 다 나중에 횡령 재산으로 환수될 거예요. 내연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오빠, 이게 사실이야? 대답해봐. 남편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건 지금 상황이. 저는 세 번째 봉투를 열었어요. 마지막으로 이거예요. 테이블 위에 낡은 가죽 수첩을 올려놓았습니다. 이 수첩 기억나요? 당신이 어제 쓰레기통에 버린 거. 남편이 수첩을 바라봤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펼쳤어요. 1984년 3월 15일. 박철공소 사업계획서. 자본금 500만 원, 목표 매출 1년 내 1000만 원, 3년 내 1억. 이거 누가 쓴 거게요?
1997년 12월 IMF 자금 흐름 재배치 계획 친정 땅 담보대출 3억 어음 만기 연장 협상안. 이것도 누가 쓴 거게요? 2008년 9월 환해지 전략 보고서 선물한 매도 타이밍 분석. 이것도 남편이 입을 열지 못했어요. 저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당신 내가 쓴 각본대로 살았다는 거 잊었어?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박 사장 아니 여보. 그 호칭을 부르는 게 마지막이란 걸 알았어요. 나는 당신을 감옥에 보낼 수도 있어요. 이 자료면 충분히 가능해요. 근데 안 그럴 거예요. 대신 재산 분할 협상 다시 해요. 내가 만든 회사니까 내 몫은 내가 가져갈 거예요. 30억이 아니라 500억. 그리고 당신은 경영에서 손 떼요.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하고 당신은 그냥 명예회장으로 있어요. 도박 치료나 받으면서.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영수가 우리 40년을.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40년 동안 나는 당신의 성공을 위해 살았어요. 내 이름 석자는 지우고 당신 뒤에만 서서. 근데 당신은 나를 촌스럽다고 했지요. 내 손때 묻은 수첩을 쓰레기라고 했고요. 그건 내가 잘못. 늦었어요. 40년이 늦었어요. 저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조정은 필요 없어요. 우리 변호사끼리 협의하게 해요. 제 변호사는 이지은이에요. 연락처는 아시죠? 남편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지은이가? 네. 며느리가 제 편이에요. 놀랍죠? 고부 갈등은 옛날 이야기더라고요. 저는 현관으로 향했어요. 하이힐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딱딱딱. 문을 열기 전에 한 번 뒤를 돌아봤어요. 내연녀가 남편한테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오빠,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아파트가 환수된다고? 나 어떡해?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1년 후. 남편은 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고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감옥은 면했지만 경영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났죠. 회사는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됐고 저는 최대 주주로서 이사회 의장 자리에 앉았습니다. 내연녀요? 남편이 빈털터리인 걸 알고는 사라졌어요. 아파트는 횡령 재산 환수 소송 중이고요. 그리고 저는요. 지금 강남 한복판에 있는 공유 오피스에 앉아 있어요. 제 책상 위에는 명함이 놓여 있습니다. 김영수. 재테크 컨설턴트. 이 건설사 창업 공신. 유튜브 영숙 할머니의 돈 공부. 네, 유튜버가 됐어요. 중년 여성을 위한 재테크 컨설팅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요. 구독자가 어느새 30만 명이 넘었더군요. 제 나이 또래 아주머니들이 많이 보시는데 댓글이 정말 뜨겁습니다. 영숙 언니, 나도 남편한테 당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할머니 명강에 잘 듣고 있어요. 저도 주식 공부 시작했어요. 역시 인생 선배님 존경합니다. 며느리 지은이는요? 지은이가 차린 로펌이 요즘 잘 나가요. 저도 고문 변호사로 이름을 올렸고요. 우리 고부안이 이젠 동업자라고 해야 하나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밥 먹어요. 어머니, 오늘 점심 뭐 드실래요? 지은아, 오늘은 내가 살게. 새로 생긴 초밥집 가자. 며느리와 이렇게 친하게 지낼 줄은 저도 몰랐어요. 그리고요, 제 아들 이야기도 해야겠네요. 아들은 처음에 혼란스러워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갈라서는 것도 충격이었고 그동안 몰랐던 아버지의 민낯을 본 것도 충격이었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아들도 이해하더군요. 엄마 미안해. 그동안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랐어.
아들이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괜찮아. 엄마는 힘들지 않았어. 그냥 내 차례가 안 온 것뿐이었어. 이제 내 차례가 온 거야. 오늘 아침 저는 고급 세단을 운전하며 한강변을 달렸어요.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었더니 바람이 들어와서 머리카락이 날렸어요. 64살 흰머리가 섞인 제 머리카락이. 근데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어요. 40년 동안 저는 남의 인생을 썼어요. 남편의 성공 스토리, 회사의 성장 스토리. 다 제가 쓴 각본이었죠. 근데 정작 제 이름은 크레딧에 없었어요. 이제야 제 이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 통장에 제 이름이 들어가고 제 명함에 제 이름이 박히고 제 채널에 제 얼굴이 나가고 사람들은 저를 보고 말해요. 인생 이막이네요. 아니에요. 저는 이제야 제 인생의 진짜 일막을 시작했습니다. 64세 내 이름 석자가 박힌 명함을 처음 갖게 된 오늘이 내 진짜 생일이에요.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예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저처럼 누군가의 뒤에 숨어서 자기 인생을 미루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남편을 위해, 자식을 위해, 회사를 위해 자기 꿈을 접어두신 분이요. 한 말씀 드릴게요. 인생의 진짜 주인은 바로 나 자신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나이가 몇이 됐든 우리 모두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제가 64살에 했는데 여러분이라고 못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여러분의 이름 속 자가 박힌 명함을 만들어 보세요. 그날이 여러분의 진짜 생일이 될 거예요. 정말 통쾌한 사연이죠? 각본가는 언제든 결말을 바꿀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펜을 줄 용기가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 지금 누가 쓰고 있나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4세 너무 늦은 거 아니냐고요? 김영숙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늦은 게 아니라 드디어 내 차례가 온 거예요. 여러분의 차례는 언제인가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만나요.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